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정비소. 그런데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이 찾아와 말했습니다. 태수야, 이 낡은 정비소 가지고 뭐하게. 팔아서 나누자.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형은 마치 금고 안에 무언가를 알고 있는 듯 초조했죠. 그날 이후 정비소에는 이상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떨어진 간판, 침수된 작업장, 끊이지 않는 형의 압박. 모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의도한 걸까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남긴 낡은 금고 앞에 다시 서게 된 태수. 그 안을 열어본 순간 태수는 왜 이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정비소가 절대 팔려서는 안 되는지 그 이유를 마주하게 됩니다. 결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방향이 아닙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 동네에서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하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죠. 당시 지방 소도시는 아직 아날로그 감성이 남아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제 정비소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구신 곳이었어요. 기름때 묻은 공구들, 벽에 걸린 낡은 달력, 그리고 작업장 한쪽에 놓인 낡은 금고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그해 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형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사업한다는 형은 양복 차림으로 나타났죠. 그런데 형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유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정비소 건물과 땅, 그리고 아버지가 남기신 금고 속 뭔가를 놓고 형은 자꾸만 재촉했습니다. 태수야, 이 낡은 정비소 가지고 뭐하게. 팔아서 나누자. 형의 목소리에는 조바심이 묻어났어요. 그러니까 형은 이미 사업 확장 계획을 세워둔 모양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이 그저 돈으로만 보였던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아버지가 평생 일하신 곳인데요. 형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상 떨지 마. 돈이 되는 게 효도야. 그날 이후로 형은 자주 찾아왔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작업장 구석에 계신 박순자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이른이 넘으셨지만 렌치 하나는 저보다 능숙하게 다루시는 분이었죠. 할머니는 아버지와 50년을 함께 일하신 베테랑이셨습니다. 태수야, 서두르지 마. 내 아버지가 남긴 건 돈만이 아닐 거다. 할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형은 점점 더 압박해왔어요. 변호사까지 대동하고 나타나더군요. 금고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생전에 그 금고를 한 번도 열어보이신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형이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어요. 위협적이었죠. 일주일 안에 결정 안 하면 내 방식대로 하겠어. 정비소 문을 닫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그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녹슨 자물쇠, 낡은 철판. 겉보기엔 정말 아무 가치도 없어 보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왜 이걸 그토록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형과 저, 우리 형제는 서로 다른 길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곧 파국으로 치닫게 될 줄은 아직 몰랐죠. 형과의 갈등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정비소를 제대로 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이곳의 실체를 파악해야 형을 설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침 일찍 정비소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먼지 낀 창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그제야 보이더군요. 장비들이 얼마나 낡았는지. 리프트는 유압이 새고 있었고 공구함은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진단기는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았어요. 최신 차종은 손도 댈 수 없는 상태였죠. 이게 대체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신 걸까요? 아니면 여력이 없으셨던 걸까요? 장부를 뒤적여 봤습니다. 단골 고객 명단은 몇 년 전부터 줄어들고 있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대형 정비 체인점으로 가더군요. 빠르고 깔끔하니까요. 작업장 한쪽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묵묵히 부품을 닦고 계셨습니다. 할머니는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출근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은 참 적으셨죠. 하루 종일 일해도 10마디를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할머니, 요즘 손님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할머니는 렌치를 놓지 않은 채 대답하셨습니다. 모르겠네. 그게 전부였어요. 더 이상의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어요. 오래된 엔진도 할머니 손만 거치면 다시 살아났죠. 그런데 그 기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요즘 차들은 컴퓨터로 진단해야 하는데 우리 정비소엔 그런 장비가 없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찾아온 손님은 딱 2명이었어요. 한 분은 타이어 펑크 수리, 또 한 분은 엔진 오일 교환. 매출을 계산해 보니 3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월세도 안 나오는 금액이었죠. 그날 저녁 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때, 결정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형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이 정비소는 이미 끝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장비를 교체하려면 수천만 원이 필요했고 그 돈은 제게 없었습니다. 형,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방법을 찾아볼게요. 형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방법? 내가 무슨 방법을 찾겠어. 아버지도 결국 실패하신 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정비소를 둘러봤어요. 기름때 묻은 바닥, 깨진 형광등, 먼지 쌓인 공구들. 이게 정말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곳이 맞나 싶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퇴근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낡은 가방을 메시더니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는 돈 때문에 이 일하신 게 아니야. 할머니는 그 말만 남기고 가셨습니다. 저는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정비소는 사업이잖아요. 수익이 나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그날 밤 저는 금고 앞에 다시 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정말 이 낡은 정비소와 고물 같은 금고뿐인 걸까요? 형의 말처럼 그냥 팔아버리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운 걸까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버지 생전에 이곳에 더 자주 왔어야 했는데, 무엇을 생각하시며 일하셨는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알려고 해도 너무 늦었습니다. 형의 전화는 점점 더 잦아졌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나중엔 하루에 2~3번씩 걸려왔어요. 목소리도 달라졌죠. 여유가 사라지고 조급함만 남았습니다. 태수야, 언제까지 버티려고 그래? 한 달 안에 결정해. 저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형이 왜 이렇게까지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부동산에서 우연히 들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형이 서울에서 재개발 사업을 벌였는데 실패했다더군요. 민호 씨 요즘 힘들다던데요. 빌린 돈이 어마어마하다고. 부동산 사장님의 말에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형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의 유산이 아니라 그걸 팔아서 만들 현금이었던 거죠. 사업 실패로 쌓인 빚을 갚으려면 당장 목돈이 필요했을 겁니다. 며칠 후 형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양복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정비소 안을 둘러봤어요. 표정이 일그러지더군요. 이런데 매달려서 뭐하게. 한 달에 3만 원 버는 거야? 형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형이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눈이 어두우셨던 거야. 가치 없는 걸 너에게 떠맡긴 거라고.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버지를 그렇게 평가하다니.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그런데 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과 땅만 팔면 최소 2억은 받아. 반씩 나누면 너도 1억이잖아. 그 돈으로 새로 시작해. 형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부채에 쫓기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형,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형이 비웃었습니다. 방법? 내가 무슨 방법을 찾아? 장비도 없고 손님도 없는데. 그때 작업장 안쪽에서 박순자 할머니가 나오셨습니다. 할머니는 형을 물끄러미 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민호 씨, 오랜만이네요. 형이 인사도 없이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할머니는 개의치 않으시고 계속 말씀하셨죠. 망한데도 이유가 있고 살릴 수 있는데도 이유가 있어요. 형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시네요. 이 시대에 정신력으로 장사가 되나요? 할머니는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공구함 쪽으로 걸어가셨어요. 형은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2주일 줄게. 그때까지 결정 안 하면 법적으로 처리하겠어. 형이 나간 뒤 정비소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1억. 결코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이면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찝찝한 걸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계시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내 형은 돈만 보는구나.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비소 안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죠. 이곳은 돈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 내 아버지가 그걸 알고 계셨어. 할머니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돈으로 평가할 수 없다니. 세상 모든 건 결국 돈으로 환산되는 거 아닌가요? 형의 말처럼 가치 없는 걸 붙들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2주일. 그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팔지 아니면 버틸지. 그런데 버틴다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장비를 살 돈도 없고 손님을 끌어올 방법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곳을 제게 남기신 걸까요? 정말로 형의 말처럼 눈이 어두우셨던 걸까요? 아니면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금고는 여전히 잠겨 있었고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마가 시작된 건 형이 최후 통첩을 한 사흘 뒤였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오후엔 폭우가 쏟아졌어요. 빗줄기가 유리창을 때리는 소리가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박순자 할머니와 저는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수로가 막혀서인지 물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정비소 앞 도로는 이미 발목까지 잠긴 상태였습니다. 할머니, 위험할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있다 갈게. 그때였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어요.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죠. 정비소 간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걸려있던 낡은 철제 간판이었어요. 빗물에 녹슨 볼트가 견디지 못하고 떨어진 겁니다. 간판은 주차된 승합차 지붕을 찌그러뜨렸습니다. 차 주인은 이틀 전에 맡기고 간 단골 손님이었어요. 수리비로 받을 돈보다 배상해야 할 금액이 더 클 게 뻔했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작업장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배수 시설이 오래되어 역류한 겁니다. 순식간에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할머니, 차들을 옮겨야 해요. 저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작업장에 있던 경차 2대가 침수되고 말았어요. 엔진룸까지 물이 들어갔죠. 수리는 불가능했습니다. 폐차 수준이었어요. 빗물과 땀으로 범벅이 된 채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박순자 할머니가 제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할머니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간판이 떨어진 정비소를 구경하려는 거였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제 문 닫겠네. 그럴 만도 하지. 요즘 누가 저런 데서 차 고치나. 아버지 때부터 안 좋았잖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박순자 할머니는 묵묵히 청소를 시작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등이 유난히 굽어 보였죠. 그날 오후 형이 찾아왔습니다. 무너진 간판과 침수된 차량들을 보더니 비웃음을 지었어요. 봐라. 이래도 버틸 거냐?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형이 제 앞에 섰습니다. 너한테는 경영 감각이 없어. 아버지도 없었고.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형은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여기 매매 계약서야. 내가 알아봤는데 부동산 업자가 바로 살 수 있대. 2억 5천. 지금 시세로는 최고가야. 형이 서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았어요. 무거웠습니다. 종이 몇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없었죠. 3일 안에 서명해. 배상 문제도 있잖아. 이대로 가면 너 파산이야. 형이 돌아선 뒤 정비소는 적막했습니다. 빗물이 고인 바닥에 간판 파편들이 떠 있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걸레질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태수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항상 담담하셨거든요. 힘들면 쉬어도 돼. 내 아버지도 그러셨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35의 어른이 이런 일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서명란에 이름만 쓰면 끝이었어요. 간판도 침수 차량도 배상 문제도 모두 해결되는 겁니다. 1억 5천만 원이면 새로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펜을 잡았다 놨다를 반복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마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할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쉬셨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셨을까요? 금고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전히 잠겨 있었어요. 아버지의 비밀은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저는 펜을 내려놨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지금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죠. 그날 밤 저는 정비소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 하나만 켜놓은 채 소주병을 열었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무너진 간판을 바라봤죠. 철제 덩어리는 여전히 작업장 한쪽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잔, 2잔. 마실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곳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왜 이런 곳을 제게 남기신 걸까요?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순자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퇴근하셨다가 다시 오신 거였죠. 손에 보온병을 들고 계셨습니다. 술만 마시면 속 버리는 거야. 할머니가 제 옆에 앉으며 보온병 뚜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된장국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말없이 국을 따라주셨죠. 저는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 정비소에서 정비를 배웠고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사람들의 믿음도 여기서 얻었고, 할머니는 작업장 구석을 바라보셨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공구함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그쪽으로 걸어가시더니 서랍을 열었습니다. 먼지 낀 공구들 사이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셨죠. 이거 내 아버지 거야. 내가 보관하고 있었어. 할머니가 수첩을 제게 건넸습니다. 낡은 가죽 표지였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필체가 보였죠. 날짜별로 정리된 정비 기록들이 빼곡했습니다. 첫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1975년 3월 견습공 시작. 순자 씨에게 렌치 쓰는 법을 배웠다. 손이 부르트고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좋았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삶이 그곳에 있었어요. 23세 정비공이 되었고 25세 작은 정비소를 인수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함께하기로 했다는 문장도 보였죠.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작년 가을에 쓴 글이었어요. 기계보다 사람을 고치는 곳이 되어라. 마지막은 내게 맡긴다, 민준.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에 처음 우는 거였죠. 박순자 할머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진 못했어. 하지만 사람들을 고쳤지.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어요. 아버지가 장비를 교체하지 않으신 이유, 단골이 줄어들어도 이곳을 지키신 이유. 이곳은 단순한 정비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철학이 담긴 곳이었죠. 저는 수첩을 펼쳐 다시 읽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고객들의 이름과 사연이 적혀 있었어요. 할부금이 밀린 손님의 차를 공짜로 고쳐준 기록, 생활이 어려운 이웃의 차를 외상으로 수리한 기록. 아버지는 장사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빗소리는 멈췄고 정비소는 고요했어요. 저는 금고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무엇인지.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형의 계약서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대신 박순자 할머니와 마주 앉았죠. 할머니,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아버지가 원하신 방식으로. 할머니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러자꾸나. 저희는 간판부터 새로 달았습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적었죠. 정직한 진단, 정직한 가격.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님이 오면 할머니가 먼저 차를 받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디가 문제인지, 꼭 고쳐야 하는 부분과 나중에 해도 되는 부분을. 저는 그걸 손님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품은 지금 당장 교체 안 하셔도 됩니다. 6개월 정도는 더 쓰실 수 있어요. 처음엔 손님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정비소에서 안 바꿔도 된다고 말하는 게 신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입소문을 탔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젊은 손님 한 분이 오셨는데 스마트폰을 들고 계셨습니다. 여기 인터넷에 올라온 곳 맞죠? 정직한 할머니 정비사. 저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저희 정비소를 SNS에 올린 거였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렌치를 들고 일하시는 사진과 함께 후기가 적혀 있었죠. 과잉 정비 안 하는 곳, 기술은 최고, 가격은 양심적. 그날부터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하루 한두 명이었는데 한 달 뒤엔 5명, 2달 뒤엔 10명까지 왔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형 체인점에서 바가지 쓴 경험이 있는 분들이었죠. 박순자 할머니의 손길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오래된 차든 최신 차든 할머니 앞에선 다 똑같았어요. 고장난 부분을 찾아내는 건 순식간이었죠. 저는 할머니 옆에서 배웠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문제인지 아시는 할머니의 감각을. 어느 날 운송회사 사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소문 듣고 왔습니다. 우리 회사 차량 한 대 먼저 맡겨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최선을 다해 정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하셨고 저는 정비 내역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일주일 뒤 사장님이 다시 오셨습니다. 다른 곳에선 100만 원 달라고 했던 걸 40만 원에 해주셨더군요. 그것도 더 꼼꼼하게. 사장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우리 회사 차량 30대 정기 정비 맡기고 싶습니다.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대. 한 달에 최소 10대는 들어온다는 뜻이었어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매출을 계산해 봤습니다. 2달 전엔 3만 원이었는데 이번 달은 800만 원을 넘었어요. 운송회사 계약까지 포함하면 다음 달엔 2천만 원도 가능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기계보다 사람을 고치는 곳. 이제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정직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돌아온다는 것. 그게 아버지가 지키신 원칙이었죠.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형이었어요. 계약서 기한은 아직 남아 있었고 형은 쉽게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형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랐어요. 양복이 아니라 구겨진 점퍼를 입고 있었죠.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형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렌치를 내려놓고 형을 바라봤어요. 형이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습니다. 나 좀 살려줘. 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이었어요. 형은 평생 제 앞에서 울지 않았거든요. 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집도 날아갔고. 형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형이 압박하던 그때가 떠올랐죠. 아버지를 무시하던 말들, 저를 무능하다고 비웃던 눈빛, 경영 감각이 없다던 그 말. 가슴 한쪽이 아팠습니다. 형이 계속 말했습니다. 재개발이 무산되면서 투자자들이 다 떠났어. 빌린 돈만 3억이 넘어. 이자도 못 갚고 있어. 저는 팔짱을 끼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용서해야 할까요? 아니면 외면해야 할까요? 형이 저에게 했던 것처럼 차갑게 돌아서야 할까요? 박순자 할머니가 형 앞에 물 한 잔을 놓으셨습니다. 형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태수한테도 돌아가신 아버지한테도. 할머니는 한참을 형을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형제란 원래 그런 거야. 넘어져도 잡아줘야지. 할머니가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엔 무언가를 말하고 계셨어요. 용서하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손을 내밀라는 뜻이었죠. 저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형의 모욕이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형의 떨리는 손을 보니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건 복수할 기회가 아니었습니다. 형제를 되돌릴 기회였죠. 형, 우리 정비소에서 일하실래요? 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물류창고 관리자가 필요해요.
부품 발주하고 재고 관리하는 일이요. 월급은 200만 원밖에 못 드리지만 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사업은 했어도 현장 일은 해본 적이 없어. 박순자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해봐야 아는 거지. 내 아버지도 처음엔 렌치 쥐는 법도 몰랐어. 형은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창고 구석에서 부품 상자를 정리하는 형의 뒷모습이 낯설었죠. 예전에 양복 입고 거만하던 모습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형은 말이 없었습니다. 묵묵히 상자를 나르고 먼지를 닦았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히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점심시간에 형이 손바닥을 펴 보이더군요. 이런 거 처음이야. 아프긴 한데 이상하게 뿌듯하네. 형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웃음이었어요. 억지로 짓는 게 아니라 속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형이 부품 목록을 정리해서 가져왔습니다. 엑셀로 깔끔하게 만들어 놨더군요. 발주 시기와 재고 회전율까지 계산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하면 재고 관리가 수월할 거야. 불필요한 재고도 줄일 수 있고. 형의 목소리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사업을 했던 경험이 도움이 된 거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 정말 잘하시네요. 이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형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래, 뭐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석 달쯤 흘렀을 때 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창고를 정리하고 부품 업체와 가격을 협상했어요. 덕분에 부품비가 20%나 줄었습니다. 형의 협상 능력은 여전히 뛰어났죠. 어느 날 저녁 형이 저를 불렀습니다. 창고에 둘이 남았을 때였어요. 태수야, 미안했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했어. 아버지를 무시하고 너를 무시하고 돈만 보였던 거야. 형의 눈은 진심이었습니다. 저는 형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형, 이제 됐어요. 우리 앞만 봐요.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예요. 박순자 할머니가 창고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언제부터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는 저희를 바라보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할머니는 알고 계셨던 거죠.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군가의 손길에서 시작된다는 걸. 정비소는 날로 번창했습니다. 형의 경영 감각과 할머니의 기술, 그리고 제 성실함이 어우러졌죠. 아버지가 꿈꾸셨던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었어요. 바로 그 금고였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비소는 이 소도시에서 가장 신뢰받는 곳이 되었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죠. 운송회사 차량뿐만 아니라 개인 손님들도 먼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박순자 할머니를 사무실로 모셨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쳐놓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이제 공동대표가 되셔야 합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무슨 소리야? 난 그냥 일하는 게 좋아.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없었으면 이 정비소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셨을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 서류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그날 저희는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김태수, 박순자 공동대표. 할머니의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죠. 저녁 무렵 저는 금고 앞에 섰습니다. 이제 열어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형과 박순자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셋이 함께 금고 앞에 앉았죠. 자물쇠를 여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뚜껑을 열자 먼지가 날렸어요.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낡은 사진 한 장과 편지 봉투가 들어 있었죠.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와 박순자 할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비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할머니가 사진을 들여다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사진, 정비소 개업하던 날이야. 저는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태수에게 이 금고 안엔 돈이 없다. 대신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담겨 있어. 사람을 믿는 마음. 그게 전부야. 순자 씨와 함께 일하며 배운 거지. 기계는 고장 나도 사람은 고쳐진다는 것. 내가 그걸 이어가길 바란다. 편지를 읽고 나니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건 정비소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결국 돌아온다는 것. 아버지가 남긴 건 정비소가 아니라 사람을 믿는 마음이었네요. 박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셨어. 그래서 이곳을 내게 맡긴 거야. 형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야 알겠어.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우리 셋은 정비소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로 단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형과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죠. 작은 유산이 큰 가족을 만들었네요. 제가 말하자 형이 웃었습니다. 그러게. 처음엔 몰랐는데. 박순자 할머니가 저희 사이에 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쳐야지. 간판 아래 서서 우리 셋은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꿈꾸셨던 곳이 여기 있었어요. 기계를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고치는 곳.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를 고쳤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비소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손님들이 올 거예요. 저희는 오늘처럼 정직하게 일할 겁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이 영상으로 오늘 하루도 더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은빛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